제가 있는 이곳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이셨던 백암 박은식 선생님의 흉상 앞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박은식 선생님과 그리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꿈꿔왔던 그런 미래일까요? 통일교육을 할 때 독립운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그 점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904년 러시아 군함이 주둔하고 있었던 리순항에 일본 군대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러일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1905년도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이후에 일본은 한반도를 포함한 대륙의 식민지화 정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대한제국의 외교권뿐만 아니라 대한제국이 자주 독립국임을 무시하고 일본은 강제로 대한제국을 침탈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 왕의 특사로 파견된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죠.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 황제를 위협하면서 을사 5조약 강제로 체결하도록 요구합니다. 강제로 부당하게 체결하기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우리 고종 황제께서는 끝까지 거절하고 을사늑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외부 대신이었던 박재순과 일본인 하야시 곤스케가 그 을사 5조약, 늑약을 체결하게 되죠. 8명의 대신 중에서 3명은 끝까지 반대하게 되고 박재순, 이완용을 포함한 5명의 대신이 을사조약을 체결하는데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을사 5적으로 불립니다. 자,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에 황성신문에서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글이 실리게 됩니다. 장지연 선생이 쓰게 되죠. 을사늑약이 체결된 것은 1905년 11월 17일이고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글이 나온 것은 1905년 11월 20일입니다. 시일야, 오늘이야말로 방성, 목을 놓아서 대곡, 곡을 하듯이 울어야 되는 날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외교권이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본격적으로 대한제국, 조선반도를 식민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많은 지식인들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이 체결의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많은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민영환 선생이 계십니다. 민영환 선생은 그 당시 대한제국, 우리 조선반도 최고의 지식인이었죠. 정부의 주요한 요직들을 모두 다 맡으셨고, 그리고 고종 황제의 두터운 신임을 가지고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대리 참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국 빅토리아 여왕 즉위 60주년 축하식에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1886년과 1887년도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민영환 선생이 을사늑약의 소식을 듣고 어떠했을까요? 참을 수가 없는 분노를 가지고 일제에 항거를 냈습니다. 이 조약은 무효이다라고 강하게 항거를 내서 결국에는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905년 11월 29일 날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11월 30일 날 민영환 선생은 2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유서를 쓴 다음에 자결을 하시게 됩니다. 그만큼 자신의 죽음으로써 이 을사늑약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알리려고 하셨죠. 그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너무나 안타깝다. 나라의 수치와 백성의 욕됨이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우리 인민은 장차 생존 경쟁 가운데서 모두 진멸당하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지,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이 얼마나 고될지를 예측하셨던 거죠. 그래서 을사늑약을 막지 못했던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2천만 동포 형제들에게 사죄하노라라고 유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라건대 우리 동포 형제들은 억천만배 더욱 기운내어 힘씀으로써 뜻과 기계를 굳건히 하여 그 학문에 힘쓰고 마음으로 단결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한다면 죽는 자, 나 민영환이죠. 죽는 자는 마땅히 저 어둡고 어둑한 죽음의 늪에서나마 기뻐 웃으리로다. 내가 죽음을 조금도 실망하지 마라. 하지만 우리의 자유와 독립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노력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민영환 선생의 을사늑약에 대한 이 항거, 이것은 그 이후에 있었던 많은 의병운동과 계몽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죠.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 대한제국의 모든 지식인들은 이의 부당함에 대해서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많은 동포들을 교육시키고자 했죠. 유명한 분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이상설 선생은 1906년도에 북간도 지역, 즉 만주 지역이죠. 지금의 연변, 연길시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용정시에 서전서숙이라는 학교를 만들고 독립운동가들을 양성하게 됩니다. 안중근 선생은 삼흥학교를 설립하고 돈이학교를 인수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 백성들을 가르치고자 하죠. 그러한 노력들과 함께 외교적인 노력들도 이루어집니다. 고종 황제가 끝까지 반대했던 을사늑약, 그것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세 사람이 이준, 이상설, 이위종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 1907년도,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훨씬 더 지난 때이죠. 그 당시 조선반도에서 네덜란드라고 하는 곳까지 갈 때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참으로 먼 길이었을 것 같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니 66일이 걸렸다고 하네요. 2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1907년 4월 22일 평리원에 검사로 있었던 이준 선생이 서울에서부터 부산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부산에 가서 배를 타고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지역까지 가시게 되죠. 그 블라디보스톡 지역에서 이상설 선생님을 만납니다. 이상설 선생은 그때 당시에 용정에서 서전서숙이 있었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으며 많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였죠. 이 두 분이 만나서 네덜란드 헤이그로 가려고 합니다. 참으로 먼 길이겠죠. 기차를 타고 가시는데요. 또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먼 길을 가려고 하는데 기차 비용이 없는 거예요.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가서 그 부당함을 알리려고 하는데 드는 돈이 없었는데 그 당시 연해주에 있었던 많은 동포들이 돈을 모아서 그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차를 타고 먼 대륙횡단 기차를 타고 페테르스부르크, 지금 피러스부르크라고 세인트 피러스부르크라고 하는 그 도시로 가게 되죠. 그 도시로 가서 이위종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연해주 지역이나 러시아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요. 여러 개 국어에 능통했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합류해서 베를린을 거쳐서 결국 네덜란드 헤이그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준 선생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떠난 것이 4월 22일이라고 하고요. 이 세 분이 헤이그에 도착한 것이 6월 25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회의장 앞에까지는 가지만 결국 만국평화회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만국평화회의라고 하는 것을 지금의 용어로 한다면 글로벌 피스 컨퍼런스 정도 될까요? 세계 평화회의 정도 되겠죠. 만국평화회의. 결국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요. 그 회의 장소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되지만 이 세 분의 선생님들은 언론이나 여러 곳을 통해서 일제가
강제로 조선이라고 하는 자주국을,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자제국을 침탈했음을, 그 부당함을 널리 알리게 됩니다. 또 아픈 소식은 이준 선생은 그곳에서 회담장에 가지 못하고 부당함을 알리지 못했던 그 억울함 때문에 병을 얻게 되고 결국 이역만리 그 머나먼 땅에서 목숨을 잃고 순국하는 그런 사태가 생기게 되었죠.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실제로 1910년 경술국치가 생기기 전에도 조선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우리를 자주국임을 지키기 위한 수없이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준 선생은 이역만리 네덜란드 헤이그 땅에서 순국하시고 그곳 땅에 묻히셨고요. 이상설 선생은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벌써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 치하로 들어가게 되고 만주와 연해주 지역을 다니면서 독립운동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시죠. 그 중에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설 선생은 지금 연해주 지역 우수리스크라고 하는 곳에 그 유해가 뿌려져 있습니다. 조국이 독립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조국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안장될 수 있을까? 나의 뼈와 나의 모든 유품을 불태우고 제사도 지내지 말라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셨어요. 제가 사실 그곳 우수리스크 이상설 선생 유허비가 있는 곳에 찾아갔을 때는 정말로 오지에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곳에 남아있을 이상설 선생의 그 정신을 생각하니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휘종 선생도 독립운동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어디에서 돌아가셨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준 선생은 함경도 북청이 고향이었고요. 이상설 선생께서는 충청도 진천이 고향이십니다. 이휘종 선생은 러시아 연해주 지역이 고향이었고요. 당시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고향이 북쪽이든 남쪽이든 그리고 우리 조선반도가 아니라 우리 동포들이 있는 어느 곳에서 태어났든 관계없이 우리를 찾고자 하는, 우리 민족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저는 오늘 제2대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던 박은식 선생을 간단하게 소개할까 합니다. 황해도 황주 출신이신데요.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의 주필이셨죠.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장지연 선생의 글이 실릴 때도 박은식 선생께서는 황성신문의 주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독립신문사의 사장으로 있기도 하였죠. 우리 국민들의 마음과 뜻을 대변하는 그런 언론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중근 전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등 역사서를 많이 저술하셨던 역사학자였습니다. 박은식 선생께서 한국통사에 실었던 글 중에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국호는 살아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국교, 국가의 교육과 국사, 국가의 역사가 망하지 아니하면 국호는 살아있으므로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국교와 국사가 망하지 아니하면 국혼이 살아있으므로 그 국가는 망하지 않는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박은식 선생께서 이 글, 이 문구를 쓰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실은 을사늑약 이후에 경술국치를 경험하였고 실제로 우리의 주권이 없는 상황에서 저쪽 이역만리 상해라고 하는 도시에 임시정부가 있고 그곳의 대통령으로서 독립운동을 지휘하는 한 사람으로서 국혼은 살아있다라는 말을 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호는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토와 우리의 땅이 없는,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 정치를 할 수 없는 그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래서 박은식 선생께서는 우리의 정신이 깨어 있음, 그리고 깨어 있는 우리 민족 정신을 교육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자, 수없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학교를 세우고 후세를 양성했던 것, 이런 것들은 바로 박은식 선생의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독립운동을 하던 구심점이었던 임시정부 대통령의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하게 되죠. 그 다음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적인 구심이 되셨던 분이 바로 김구 선생입니다. 이봉창 선생, 윤봉길 선생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애국지사들의 정신적인 지주일 뿐만 아니라 지원자였죠. 20년간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김구 선생이 1926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었고 1945년도에 독립이 되었으니 19년, 약 20년 동안의 정치적인 지도자였잖아요.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노래 갔던 분이 해방이 되고 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더니 안타까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가 조선반도, 대한제국, 대한민국을 신탁 통치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과거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을 때 민영환 선생께서 2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김구 선생은 3천만 동포에게 읍소함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것이 1948년 2월 10일이죠. 그 발표 내용은 중에 일부는 이렇습니다. 친애하는 3천만 자매 형제여. 앞부분을 생략하고요. 통일하면 살고 분열하면 죽는 것은 고금의 철칙이니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국의 분열을 연장시키는 것은 전 민족을 사경에 넣는 극악극흉의 위험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글이 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2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수없이 많은 그 젊은이들의 삶을 생각하고 김구 선생의 그 철학과 삶을 생각해 볼 때 남과 북으로 해방을 원했고 독립을 원했는데 내가 원했던 그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진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포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글을 조금 더 보면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합니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렇지만 정말로 국제 정세와 세계 질서는 우리 민족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듯합니다. 결국 한반도는 분단을 경험하게 되죠. 자,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해방된 조국으로 와서 독립운동이 통일운동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김구 선생의 마음에서 멀리 중국 땅에서 꿈꾸던 해방된 조국의 모습이 분단되는 것을 보고 이것을 넘어서서 과거 우리가 진정으로 민족 공동체의 하나였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함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통일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독립운동은 역사교육에만 필요할까요? 통일교육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통일 교육을 함에 있어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이해하고 독립운동가들의 마음과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할 때는 분단되어 있는 남과 북에 다시 하나로 합하는 것, 이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분단된 이후에 남과 북 하나로 합하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단 이전에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하나였잖아요. 원래 우리는 이 하나였음을,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었고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살고 있었던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그 수없이 많은 노력들, 그 노력에 대한 생각을 이해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박은식 선생께서 이야기하셨던 국호는 살아있다. 우리의 혼과 정신, 남과 북으로 갈라지기 이전 우리가 하나였던 그 정신을 이해한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분단의 원인이 무엇이고 분단의 과정이 어떠했고 그래서 통일된 한국은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기 전에 과거 본질적으로 우리였던 그 모습을 생각해 하는 것이 바로 통일교육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통일교육을 하는 분들이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이야기할 때 경제적인 편익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얼마나 우리 미래 세대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저는 제 마음속 한쪽으로 경제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본질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을 생각하며 교육을 하는 많은 선생님들, 통일 교육의 중요한 시작이 바로 독립운동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독립운동과 통일로 가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